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2023 공공경제론 제15장 마지막 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은 국채와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재정학 또는 공공경제론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국가 채무가 무엇인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공공요금이라고 부르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채가 무엇일까요? 국가 채무. 아,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입니다. 우리 집으로 따지면 가계 채무, 우리 집에 빚이 얼마 있을까? 집에 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살 때 진 빚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거 아파트 누구 거야? 그러면 이거 아파트 은행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갚았으면 진짜 내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재정 적자, 흑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자라고 하는 거는 빨간 글씨를 적자라고 그래요. 흑자는 뭐예요? 검을 흑. 까만 글씨로 쓴 걸 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어. 오늘 올 한 달 동안 내가 아, 5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80만 원을 썼어요. 그럼 30만 원 적자죠. 그러면 30만 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어디선가 구워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budget deficit. 그래서 재정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는 왜 발생하는가 보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학생 시절 엄마 아빠가 용돈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다 적자예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엄마 아빠한테 2억 원 받아서 여러분 썼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까지는 3억 원.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제 여러분 인생에는 마이너스 3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거를 어? 빚으로 여기지 않고 자식이니까 그걸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증여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부채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 사실은 마이너스 3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SOC를 확충해야 되고 코로나19 겪었을 때 중소상공인들이 다 망해가니까 그 사람들 지원금, 어? 가난한 사람들 위한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수입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올해도 벌써 2, 4분기까지 한 40조가 수입이 안 거쳤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수입이 안 거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꾸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부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암묵적, implicit,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채무도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4대 보험 배웠잖아요. 4대 보험은 너가 지금 돈을 내면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때 돌려줄게 하고 약속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면 돈을 쌓아놔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죠. 이것도 부채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책임준비금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가 손익계산서 대차세율법 따지면 부채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채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 쓰는 거 있죠. 누구 돈 빌리는데 야 너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 니네 아버지 보증 세워봐. 그럼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이 돈을 못 갚으면 아버지가 갚겠다고 하는 것 개런티 보증한다 그래요. 아들이 갚으면 아버지의 보증 승계 의미가 제로가 되지만 아들이 못 갚으면 은행이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당신이 이 보증 섰잖아.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게 보증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증 채무라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 형태는 암묵적, 보이지 않다는 얘기는 회계 기록에 숫자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도 채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것이죠.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시계가 돌아갑니다. 1초 1초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얼마큼씩 늘어나는지. 여기 보시면 1초에 국가 채무가 80만 원씩. 내 통장에 1초에 80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1초에 80만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고. 그래서 궁금하시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채무 2023년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가 2월 24일자로 내가 들어가 봤는데 국가 채무는 1047조 807억 원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예요. 1인당 국가 채무는 요거 5천만 명으로 나누니까 2천만 원 정도. 1인당 국민 평균적으로 2,029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는 그냥 살고 가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이 빚이 늘어나면 이거 갚을 시점이 오거든요. 갚을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데 다 써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채무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중앙정부의 채무, 지방정부의 채무, 그렇죠? 그리고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이렇게 나누는데 중앙정부, 국가가 지고 있는 채무 이렇게 400조 원에서 지금 얼마로 늘어났어요? 300조 원으로 2020년 1049조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1300조 원으로 늘어나고 지방정부도 이렇게 늘어나서 한 30조 원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이 국가 채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적자성 채무, 아까 재정 적자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적자성 채무, 외환, 한국은행에서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는 금융성 채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문 용어니까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구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다 정부 지출이 증가해야 되는 그런 요인인데 돈 내는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아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적자, 즉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른 선진국들 봐라. 부채 비율 따지는데 이 부채 비율은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말해요. 일본 200% 넘고 미국도 100% 넘는다. 우리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4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다 진행된 국가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급격하게 겪고 있죠. 그래서 증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저 유럽은 유로를 쓰잖아요. 통화 화폐가 얼마든지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도 돈을 찍어내면 그 세계에서 다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적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 세종대왕, 신사임당 막 찍어내도 그것이 세계에서 유통이 안 돼요.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많이 찍어낼수록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소 규모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하고 발권력이라고는 발권력이 약하고 또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부채는 없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우는 이 공공경제에 관련된 최상위법이 헌법 밑에 국가재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상환 의미를 직접 상환해야 되는 이거 확정 채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국가재정법 또 국가회계법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니까 진짜 자기 돈은 자본금이거든요. 그래서 국가회계법에서는 우리나라 이 아까 이야기한 책임 준비금까지 포함한 그러한 부채를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해서 따지면
아까 1,000조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연금, 군임연금, 부채까지 따지면 1,743조로 늘어나거든. 이렇게 이것도 따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또 있어요. 4대 연금에 사학연금,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이거 충당금, 책임증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회계법 상에서 기획재정부는 아직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거 국가가 약속한 건데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GDP 대비 비율로 따져도 거의 100% 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채무가 나쁜 것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 빚을 지잖아요. 그런데 빚이 있는 만큼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데 쓰는 돈은 빚을 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철도를 건설하다든가 비행장을 건설하다든가 이거는 지금 현대 세대가 현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 다음에 태어날 30년 뒤에 우리 후손들도 그 철도를 쓰고 공항을 함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년 뒤에 쓸 사람도 부담을 하게 하려면 미리 좀 빚을 내서 좀 이렇게 n분의 1로 스프레드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투자, 이게 뭐가 남아있는 투자에 대해서 빚을 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회복지 지출이에요. 기본소득과 같이 이런 써버리면 그만인 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쪽에 빚을 내서 쓰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빚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반대하는 입장을 늘 이야기했지만 월 한 3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5천만 명 주려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해요. 우리 통장에 다달이 30만 원 꽂아주면 좋죠. 근데 그 돈이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엔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똑같이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더 걷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써버리는 경상적 지출로서의 아, 국가 부채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을 말해요. 옛날에는 이거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정부가 거의 세금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세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그냥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게 세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해 준 대가로 요금, 음? 계량기가 있잖아요. 계량기만큼 받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이라고 붙이면 안 되고 전기 요금, 영어로는 유저, 사용자 부담금, 유저 차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는 반대급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빼앗는 거예요. 사유재산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헌법의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사용자 부담 원칙 또는 편익 원칙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공공요금에는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전기 필요하죠. 전기 없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 서비스를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흥청망청 쓰게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그래요. 내셔널 미니멈. 국민들이 사용할 최소 수준은 국가가 제공을 해줘야 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은 보편적 서비스. 그러니까 이 정부 부분이 제공을 하고 그래서 옛날엔 정부가 직접 철도도 철도청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은 철도 공사로 바뀌었잖아요. 한국전력도 옛날에는 국가기관이었어요. 공기관이 아니에요. 공기업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제 공기업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시장으로 밀어내는 거를 민영화 그러는데 완전히 민영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좀 개입함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돈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좀 요금을 싸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돈을 공공요금이라고 하고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든지 또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을 부과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광 교수님과 공기업론을 따로 배우겠지만 공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우리 공익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익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재정 수입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만 따지면 우리 저 뒤에 나오는 MC 프라이싱,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즉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 시장 가격이 같게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가격이 더 비싸면 사람들이 더 만들면 되고 가격이 또 싸면 사람들이 그것을 더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마지널 프라이싱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효율성인데 그러면은 공공요금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높은 요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원가를 반영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은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면 나머지 쓸 돈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바우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부자들에게 비싼 요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싼 요금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전기 요금을 싸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원가보다도 싸게 전기요금이든 수도요금이든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가 반드시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상수도도 늘 적자가 나고 한전도 지금 한 40조 원 적자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빨리 전기요금 올려야 돼요. 올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는 전기요금 할인권을 주면 돼요. 그걸 바우처를 줘가지고. 우리는 근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산업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징징대면서 야 전기요금을 올리면 우리 회사 수익이 줄어. 그럼 우리 세금도 적게 낼 거야. 이런 식으로 국가에 로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땅히 올려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되지. 정부가 제공한다고 해 공짜가 아니고 현실화된 요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 수입 취득하기 위해서 이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독점으로 돈 벌려면 대한민국 전기값 한 2배로 올려버리면 국가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는 한전과 그 자회사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전기 요금을 올려도 다른 경쟁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요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정 수입은 굉장히 확보될 수가 있죠.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공공요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공공요금 이론이라는 게 우리 재정학 책에 공공경제론 책에 나오는데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MC 프라이싱, 마지널 코스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요금은 즉 가격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게 마지널 레비뉴,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한계 비용, 즉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 연필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어가요. 그러면은 가격도 만드는데 비용만큼 1,000원 받으면 똔똔인 거죠. 한 만드는데 이 비용 안에는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는 안 나는 거예요. 손해는 안 나는 마지널 코스트하고 가격을 일치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요금을 보면은 이래 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AC라는 게 있습니다. Average Cost하고 그 다음에 MC, Marginal Cos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MC가 이걸 치고 올라가야 된다.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다루는 이 공공요금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규모가 커지면 커지면 Q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 비용,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걸 말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마지널 코스팅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해가 나는 부분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가 안 나게 하려면 그냥 MC가 아니라 마지널 코스트가 아니라 평균 비용의 가격 설정을 하면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로스만큼 높은 가격을 매기면 손해는 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효율성에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저 로스가 나는 만큼을 어떻게 해요? 2부 가격제라고 해가지고 기본 요금으로 받아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너네 장치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통신 요금도 한번 영수증을 딱 떼보세요. 그 안에 기본 차지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도 내는 돈이 한 10,000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내는 요금이 있는데 사용량에 관계없이 그냥 기본 요금을 받는 게 투 파트 타리프라고 그래가지고 2부 가격 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격 차별은 이걸 꼭 필요하는 사람한테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일물일가 모든 물건 하나에 같은 가격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하는 사람한테는 비싼 가격. 우리 버스 요금도 어떻게 돼요? 어른들한테는 비싼 가격, 학생들한테는 낮은 가격. 이것을 가격 차별, price discrimin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요 보라색 상당하는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손실을 충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은 재무적으로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쪽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도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수도는 여러분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저 대청댐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대청댐은 수자원공사 거예요. 거기서 큰 트렁크 한 2m 되는 물길을 통을 박아가지고 전국에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역상수도라고 불러요. 반면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수도꼭지를 탁 틀면 나오는 물은 요거는 수자원공사가 보내는 물이 아니에요. 요거는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보내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거는 광역상수도 K와터가 하죠. 반면에 지자체 대전시가 하는 거는 지방상수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날라오는 수도요금 보지서는 누가 보냈느냐? 대전시장이 보내게 돼 있어요. 대전시 상수사업본부에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피부로 느끼는 요거는 홀세일, 도매 가격이라고 하고 이쪽 집에서 직접 우리가 편의점에서 쓰듯이 직접 소비자들이 돈을 내는 거는 뭐라고 그래? 소매 가격, 리테일. 그러니까 편의점이 다 리테일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원수에 해당하는 이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물을 갖다가 정수를 해서 집마다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댐에 있는 물을 가져오든지 광역 상수도로 물을 가져오든지 자기가 직접 강에 있는 물을 퍼가든지 이게 원수인데 원수를 그냥 마실 수 없잖아요. 원수를 깨끗하게 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수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를 댐용수, 댐에 있는 물, 또 강물, 광역상수도,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한 이렇게 물을 사용해서 이제 정수장에 가서 정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댐에 있는 물이라든가 강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한국수자원공사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천법에 따라서 모든 물은 국가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물을 관리하는
대통령 밑에 부처는 환경부예요. 근데 환경부에서 그 일을 다 하지 않고 이것을 실제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를 대신해서 그런 기관들을 우리는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댐용소를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사가느냐? 광역상수도, 댐용소 사가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가는 거예요. 물론 기업들도 사가요. 기업들도 사가고 이 자치단체에서 사가죠. 그럼 이 물값은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인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요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이 요금 정책은 국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기획재정부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냐? 실제 원수로 그냥 광물 갖다 퍼다 주는 거는 기본 요금에 사용 요금 포함해서 230원, 그리고 좀 깨끗하게 정수한 거는 130원에 300원 더해서 432원에 파는 거죠. 그 톤당입니다. 세제곱미터라는 게 이게 톤이에요. 톤. 물로 따지면 세제곱미터라는 게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딱 큐브 정사각형으로 따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1톤이 됩니다. 그리고 댐에서 저장하고 있는 물은 요금 단가가 52원 정도밖에 굉장히 싸죠.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왜 상수도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비싸고 댐용수는 좀 싸다. 이게 도매 요금이다. 이해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먹는 수돗물은 지방상수도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우리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의 상수도 사업본부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안시 같으면 천안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상수도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그 요금, 요율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수도요금 톤당 한 700원 정도 되고 특광역시는 650원, 시는 770원, 군 단위는 900원 이렇게 비싸요. 군 단위가 비싼 이유는 이 수도관을 길게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도요금이 비싼 곳은 평창군이에요. 평창군 1,500원 정도 되고 제일 싼 곳은 군위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부러 싸게 하는 거, 원가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원가를 반영하면 높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비자가 내는 수도요금이 원가에 다 미치지 못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적자가 나는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 그거 다 지방세로 메꾸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지방상수요금 기준으로 굉장히 싼 편이에요. 보세요. 덴마크, 호주 이런 선진국으로 갈수록 수도요금 비싸게 받아요. 물론, 물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바우처를 주죠.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나 평균 가격은 상당히 1,600원 수준이니까 우리도 톤당 한 1,500원 수준으로 나는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물 절약을 그냥 물 절약하자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다고 물 절약하나요? 가장 효과적인 거는 물값 올려버리는 거예요. 물은 돈이다. 너 돈을 버릴래?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가르쳐야지 가장 효과적인 물 절약이 되지. 물값은 이렇게 싸놓고 의무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물 절약해야 돼. 그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채와 공금요금까지 제 15장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예, 제 마지막 3번 강의는 좀 몰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궁금한 거 네이버에 쳐보고 구글에 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15장 강의를 잘 소화하시고 기말고사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럴드 포드가 한 말 한번 살펴보고 끝날게요.
a government big enough to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정부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는 것 같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Is a government big enough to take from you everything you have? 어? 너 원하는 거 다 주려면 어떻게 돼요? 네가 가진 거 그것도 다 빼앗아 갈 거야. 이런 의미예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응? 그렇게 커, 커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본소득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돈이 공짜로 나오냐 아니죠.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빼앗아 간다는 소리야. 뭐예요? 물론 부자들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 가겠지만 이 우리 것들 자유를 빼앗긴 대가로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렇게 커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마다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우리 지역에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이거 같이 하고 싶어. 이러면은 자발적으로 프리 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사회지만 이렇게 정부를 크게 만들어 강제로 빼앗아가는 그런 사회는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럴 R. 포드도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런 영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는 1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거 먼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범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